예, 지금부터 2024 헌납 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김계현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도하산의 권오현 변호사님, 피청구인 측에서 노희범 변호사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증거 제출 확인하고 제출된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15분씩 변론을 하시고 재판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10분씩 마무리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12월 27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12월 31일 추가 의견서, 1월 21일 추가 의견서 2, 2월 17일 변론 요지서 제출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진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2월 4일자 답변서, 2월 19일 변론 요지서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진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거에 관해서 청구인 측은 갑제 1호증부터 15호증까지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피청구인 측은 을제 1호증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청구인 측의 증거에 대해서 피청구인 의견 어떻습니까? 전부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합니다. 예, 피청구인 측 증거에 대해서 청구인 측 의견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의하시고요. 예, 일단 증거로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청구인 대리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론 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네, 청구인인 주진우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해 192석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미국의 통치 체제, 무역 통상의 규칙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과 13일 만에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탄핵 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으로 150석이냐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이냐 여부를 다투고 싶었지만 더 큰 국정 혼란에 막기 위해서 스스로 업무 정지를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제적 과반인 150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없을 때는 국정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제적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으로 가중해서 규정하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제적 과반수인 150석 이상으로 요건을 정해두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추 요건을 달리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측면도 있지만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따라서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함으로써 손쉽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만 직접 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으로만 따지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국무위원들과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탄핵소추 요건이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만 다르게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어떤 특수한 대우를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의 중요성과 무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헌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 그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전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탄핵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민주당은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을 한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과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심지어는 2일 만에 반통위원장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4일간 업무가 마비됐고 행안부 장관 역시 167일 후에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과반수 이상만으로 함부로 탄핵하는 길을 열어둔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쉽게 탄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먼 장래에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여지를 헌법상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200석이라는 유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는 200석 이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는 법은 아니지만 단순한 학술지나 논문과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사실상 규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에 따른 연구, 또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제11권 등 수많은 연구 문헌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귀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에도 그 결정문에 헌법재판소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내용이자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행되는 공직자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제적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주석서에는 추가 해설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로만 탄핵 사유가 되고 즉 그러면서 다음 문구로 이어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자로서는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고 해서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이렇게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에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게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접 공개하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놓는 것은 헌법적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건은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의 사유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사유를 혼합했습니다. 그 사유도 황당하거니와 심지어 내란죄를 빼기도 했습니다. 이 사유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사유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병으로 몇 주간 입원해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병 중인 그 몇 주간 그 사이에서만 제적의원 과반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언제든 가능해진다면 국정은
사소한 정쟁으로 인해서 손쉽게 마비될 위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헌법 정신과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 사건 선고가 논리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 하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쟁점이 명확하고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가 원천 무효임을 명확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론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좀. 네. 일단 경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 계엄 해제가 있고 12월 12일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면서 14일 가결이 됩니다. 이때부터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께서 겸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인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고 27일 420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됩니다. 그 피청구인 쪽에서는 뭐 가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청구인 쪽에서는 원천무효다. 권한대행은 3분의 2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청구인들은 같은 날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본회의 내용을 보면 우원식 총장이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하고 바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바로 그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들은 원천무효다 3분의 2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우원식 의장은 그대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결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사유는 뭐 이전 2시 사건에서 뭐 면밀히 다뤄졌겠지만 5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당시 국무총리께서 뭐 관여를 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상계엄 내란 의혹에 관련해서 공모 등이 있었다. 세 번째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대표랑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담화문 발표한 게 위헌 위법이다. 네 번째 특검 요구에 대해서 특검 후보자를 12월 10일 이후에서 27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6일 날 그리고 헌법재판관 3분 임명을 하지 않았다. 요 5가지 사유가 문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처분 또는 부작위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 능력, 청구 기간, 준수, 심판 이익 다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 이익과 관련해서는 향후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행 혹은 대대행 체제에서 지금 국무총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65조에서 대행과 관련해서 이제 71조에서 대행 규정이 있지만 65조에서는 탄핵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행의 정족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회법에서도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을 때 특히나 1항과 2항 사이에 탄핵 소추안이 이제 제기가 되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 선례집에서는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에서 회부 여부를 의결하되라고 해서 법사위 회부를 전제로 한 본회의 의결을 할 것을 설명을 하는 듯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원용했던 논문에서조차 이 법사위 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피청구인이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서 청구인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법사위의 회부 여부에 대한 의사표명 기회, 회부가 되었다면 법사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 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사표명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구체적으로 보면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국무총리로서라기보다는 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로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2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여부도 중복 수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란 의혹 부분은 이게 내란죄 정의를 하고 있는 형법 규정의 구성요건 요소를 다 충족하는지 여부는 향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비상계엄 이꼴 내란죄로 보는 부분은 그 간주 자체가 오히려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국정 운영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이 위헌 위법이 있는지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을 좀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이게 왜 위헌 위법인지는 우리 재판관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는 하나 그 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금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입법 보완이 되지 않았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행과 총리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소추 적격이 어느 분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행과 총리를 사유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대행의 지위 전 직위 총리직으로서 발생했던 사유까지 대행 사유로 원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탄핵 정족수를 대행의 정족수 혹은 총리의 정족수라고 했을 때 겸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반 정족수로 넣어야 되는 건지 가중된 탄핵 정족수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구인들은 지금 192표만으로 가결 선포가 되었다고는 하나 대행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에 맞는 부분이고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에 맞는 해석이 아닌가, 그리고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그 설명을 해온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은 궤에 따른 그 판결과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효 확인까지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 변론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변론 요지는 내용은 답변서와 변론 요지서로 좀 대체를 하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령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 청구의 대상을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에 더불어서 소추 의결서의 송달 행위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추 의결서 송달 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 가결 선포 행위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은 탄핵 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설령 소추 의결서 송달 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절차상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 대표권 내지 국민 대표자의 지위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별 국회의원들의 어떤 국민 대표권 내지 대표자의 지위라는 것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인해서 침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기관, 즉 국회의 국민 대표 기능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통해서 비로소 행사된다고 봐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부에서 각종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자신들의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내지 국민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 대표권 침해 주장은 부적법하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권한쟁의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최소한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적법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 절차의 진행이나 내부 규율 등에 있어서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의사 절차나 입법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이나 기능에 비추어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헌법재판소의 선례이고 바로 이 명백성 통제 기준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의 어떤 판단이나 절차상의 어떤 이유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 내부에서의 어떤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자제해야 되고 국회 내부에서의 결정을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하여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법은 본회의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면 본회의는 의결로서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본회의가 법사위의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표결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법사위의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지 여부는 국회의장이 의사 정리 권한, 의사 절차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요적인 법률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회부할 본회의에서의 어떤 심의나 표결 권한은 국회의장이 법사위의 회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을 할 때에서 비로소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어떤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표결 절차에 나가서 가결한 것이 결국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요. 탄핵 사유의 해당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국회 내부에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회 의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청구인들의 심의권이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의결 정족수의 적용 여부인데요. 이 본안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청구인들은 이 탄핵 소추 사유의 심의, 가결 선포 행위 전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심의 참여 기회나 표결 참여 기회를 제한되거나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국회의원 지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의권이나 표결권은 국회 내부에서의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적인 권리 내지 절차적인 권한입니다. 이 절차적 권한 침해가 어떤 국회의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실체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청구인의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설령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회부 조사 여부는 필요적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회부하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들의 어떤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사위 내부에서의 어떤 의사 표명에 관한 절차라든가 보고서 채택에 관한 권한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할 것이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그러한 권리나 절차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적인 상태에서 바로 본인들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사위 회부 여부는 국회의장의 의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사 정리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에 관한 표결선언을 한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가결 선포를 했습니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특히 의장은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적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안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은 검사에 대한 탄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도 어떠한 이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만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나 과거에 있었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관에 대한 탄핵,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했고 비교적 여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표결 절차에 나아간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국회의 자율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내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회의 합의체에서 최종적인 의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국회의원들, 청구인들의 심의권 내지 표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구인들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이른바 3분의 2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적법 요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구인들이 국회의사 형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여된 절차적 권리, 즉 안건의 심의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 가치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과연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대리인은 절차적 권리의 어떤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체적 권리를 곧바로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설령 어떤 표결의 어떤 그 행사 가치가 결과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즉 이 사건 탄핵 소추안 가결에 있어서 일반 정족수를 적용한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합치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대상은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떠한 기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해서 단지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지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우리 헌법이 왜 가중 정족수를 규정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총리에게 가중정족수를 적용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민족 정당성 없는 국무위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다음에 국무위원이 차례대로 권한대행을 했을 경우 국무위원들이 갑자기 신분이 대통령과 같은 민족 정당성을 얻는 존재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 재직 시 그리고 권한대행 재직 시를 구분해서 정족수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청구인들 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주석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학자들에게 주석서를 의뢰를 했고 주석서를 그 집필자의 의견을 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도 보시면 여러 차례 검토 결과를 거치지만 집필자의 의견을 우선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즉 집필자 개인의 사견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석서의 상당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나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절차 규정, 결정을 위주로 한 것이고 만약에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법률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주석서에 일부 담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가중정족수의 기준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가중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견지해 왔던 것,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의 기능 등을 고려하면 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을 그대로 존중해 왔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사와 내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진다는 점이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아닌 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행위는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고,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절차적 권리인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부적법함으로 각하해 주십시오. 설령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저기 그 피청구인 내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은 그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일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했죠. 네. 예. 그리고 그 적용한 것이 국회의장의 의사정리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이제 정할 때 피청구인이 그 혹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논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 그 당시 본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사전에 그 당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국회 사무처 그리고 여러 군데 다 자문을 구했고 일반 정족수가 맞다라는 그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청구인 쪽에 좀 여쭤볼 건데요. 네. 청구인 쪽에서는 이제 하여튼 그 주장의 그 주장 내용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심의와 표결권 같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심의권도 네. 뭐 침해되었고 표결권도 침해되었고. 네. 예. 그런데 그 표결권이 그 침해됐다는 부분이 그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 그래서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일단은 그 아까 본회의 회의록을 먼저 보여드렸던 부분인 게 정족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이제 뭐 국회의장께서는 일반 정족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회의원들 간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저희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해야만 저희는 이제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 가치 그러니까 반대표 의결을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중된 정족수부터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항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결표의 가치 부분은 그러니까 부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느냐 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표를 던졌을 때 200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부결의 가치가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피청구인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정족수로 했을 때는 뭐 저희가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뭐 그 가치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거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저희는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본회의에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 그 3분의 2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 말인즉슨 저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해야 저희 또한 그 올바른 혹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여기. 예, 김기현 의원님. 예. 네, 정고인 김기현입니다. 우선 표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재판관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까 피청구인에게 물으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뒤에 조금 더 부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 제적 과반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서 이 사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 표결의 가치 자체를 저희들은 훼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 자체의 표결이라는 것은 표결의 행위만이 그 표결권이 아니라 표결 결과로 나타난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표결의 결과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결권의 행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표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는 항의 표시로 그이들이 퇴장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 사이 협의가 있었냐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갑작스럽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151명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보니까 이제 192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구인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만약에 따랐으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51명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부결표를 행사하더라도 그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표결권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그 헌법이나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결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그 표결권과 동시에 표결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 표결권의 개념에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국회의 최종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표결권의 개념에는 이론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결론을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결권은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중 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는 의원들의 표결권이 그 가치로서 존중받는 것인데 그냥 일반 적용을 하니까 일반 의결 정속을 정적하니까 그 표결의 가치가 침해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재판관님 그 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표결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과 뭐 퇴장을 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뭐 국회 본회의에서 형식상 이루어지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뭐 부결의 의사를 뭐 사실상 행사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3분의 2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그 표결의 기회라고 하면 표결권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께서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저희는 이게 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시 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항의를 하는데 이제 피청구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쭉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중된 탄핵 정족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결과적으로 표결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던 그런 부분도 저희는 그 표결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 측에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면에는 뭐 가중된 뭐 표결권의 가치가 희석이 됐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쓰셨는데 뭐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이유는 뭡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권한쟁의를 했습니까? 뭐가 제일 잘못됐다고 본 겁니까? 이 국무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고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적용이 잘못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재판관님들한테 구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반수여야 되느냐 또는 3분의 2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 돼요. 그거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청구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를 삼은 게 뭐였어요? 지금 쭉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왜 의장이 임의로 과반수로 결정을 했느냐? 이거부터 문제를 삼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과반수를 정하느냐? 이걸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피청구인께서는 의사 정리권이다. 뭐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사 정리권 안에 지금 뭐 그 부분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헌법이랑 뭐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처음에 이제 여기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박성준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고 설명을 한 후에 국회의장께서 이 안건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장례 소란해주고 뭐 이렇게 반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 정도수를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표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지금 청구인들 측이 문제 삼는 거는 국회의장이 왜 과반으로 결정하느냐, 이걸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표결권이 희석이 됐니 어쩌니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표결했을 때는 그게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로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국회의장이 의사정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이 정족수, 의결 정족수나 의사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가결 정족수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의사 정리 권한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포해버리고 그래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봉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했고, 항의 표시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퇴장했던 것입니다. 네, 저기 재판관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거 요렇게 이 정도로 하시고요. 서면으로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게 이 지금 이 사안에서 의결 정족수가 얼마여야 되는지 3분의 2인지 150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의석 수와 관련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었나요? 국회의장이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정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합시다 해서 안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오면 그러면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우리가 따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그런 절차를 중요한 사안인데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을까요? 국회의장께서 그거를 신중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네. 신중하게 생각해서 입법조사처에 심도 있는 연구 검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서를 받았고, 헌법학회, 공법학회에 다 의뢰를 해서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극히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탄핵의 대상이고, 헌법의 명문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의 공무원은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라는 답변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고 대부분 일치됐습니다. 근데 지방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재판관님께서 말하듯이 그거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회에서 그걸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장께서도 헌법기관의 대표자로서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도 아주 신중하게 헌법의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이 판단에 따라서 내린 결론이고, 그게 국회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다. 그리고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 변론하겠습니다. 청구인 10분 범위 내에서 해주십시오. 청구인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청구인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배경이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이 탄핵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맞다가 나름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와는 별개로 대통령 유고시 즉각 작동되어야 할 국가 비상 운영 시스템인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비상식적으로 장기간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귀재판소에서 하루빨리 국가 비상운영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재판관님들께서 듣기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절제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원고를 작성해서 있게 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후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지적 속에 열린 첫 외교장관 회의였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첫 회의였지만 정작 주목을 받았던 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재확인했느냐 또는 관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었냐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신뢰한다라고 언급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권한 대행에 대한 신뢰라는 말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참담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나라 국정 시스템은 정통성과 합법성이 취약하기 짝이 없는 대형의 대행체제 하에서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현안을 챙기기도 바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 역할,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누어져 있으니 헌재에서의 신중한 재판 진행을 기다려야 한다고 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왜 이렇게 장기간 직무 정지를 당해서 나라의 비상 운영 시스템에 커다란 공백을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한덕수 대행 탄핵 관련 사건, 그중에서도 이를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결론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4차례나 제출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빨리 해결돼야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최상목 권한 대행 역시 100%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파적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그리고 무역협회장을 지냈으며 국가 5부 요인 중 한 사람으로서 국회 동의까지 얻은 한덕수 국무총리여야 대미교섭의 명분과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여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재에는 쟁점이 연결된 3가지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이 사건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만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의결 정족수 관련된 이 사건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른 사안의 선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도리어 역순으로 최상목 대행의 만역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려고 1월 22일에 첫 변론기를 열고 선고기를 급히 잡아서 2월 3일로 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작 가장 먼저 처리했어야 할 이 사건은 오늘에야 비로소 첫 변론길이 열린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은 그토록 서두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역시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정작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 중 하나인 한덕수 대행 탄핵 재판 관련돼서는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선택적 신속, 선택적 지연이라고 하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는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및 직무 정지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위헌적 탄핵 소추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무려 29번이나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위헌적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은 여러 차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무려 174일 만에야 선고가 되었습니다. 고작 하루 동안 업무 수행했습니다.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는 동안 국가의 방송사업, 통신사업과 관련된 각종 모든 현안들은 마비되어 올스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던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가결 후 69일이 지난 12일에야 첫 변론이 시작되었고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되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역시 74일 만인 지난 17일에야 첫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2일에 탄핵 소추안이 날치기 처리되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24일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쟁점에 관해서는 이미 주진우 청구인과 청구인들 대리인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기히 발간했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상세하게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정의한다는 취지로 명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권위를 실어서 발간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칠 때 교과서에 명시된 대로 정답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만약 교과서와 다른 정답을 결정한다면 그 시험은 수험생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헌재가 발간한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을 이 사건 재판에서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현령, 비현령, 위인설법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나라의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령, 모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법제도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후폭풍을 낳을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정치적 대립관계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정치적 대립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업 공무원 공직자일 뿐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직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관리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는 지지정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쿨하게 순수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설명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조차 되지 않던 시기에 순수 법리적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 놓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 후에 제기되고 있는 그 어느 해석보다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법 체계의 원칙에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으로 나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논란이 다른 해석론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징벌 관련 법령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징벌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통설에 의해 뒷받침되는 선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약 그러하지 못한 사례라면 당연히 피징벌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굳건히 믿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재판소와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부디 건강한 국민들의 상식,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신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청구인 마무리 변론하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이 침해되고 있다는 그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이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의사형성 과정에서 참여하고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적인 권리 내지 절차적 권한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심의나 가결 표결 절차의 어떤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권리를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어떤 청구인들이 그 반대 의미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절차적 권리를 주장해서 권한쟁의 형태로 이 법정에 가져온다면 앞으로 국회 정치형성기관인 국회에서 모든 절차 과정이 헌법재판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국회 내부에서 있는 절차 과정,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래서 명백히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왔습니다. 이번 이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정치 형성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법정으로 헌법재판소로 오는 부분을 차단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치 형성 기관인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의결 정족수 문제인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3분의 2의 가중 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높인 게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였고요. 탄핵소추의 대상이 국무총리 한덕수였습니다.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 정족수를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국회의장이 이번에 3분의 2, 즉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서 가결 여부를 결정했다면 오히려 더 큰 중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치적인 어떤 형성 과정이나 정치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헌법의 취지나 헌법 규정의 해석이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국회의장도 국회 대표자로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자문을 얻어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국회의 어떤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요. 결정 선고는 추후에 따로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